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록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18번째 시간으로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은 사망, 부상, 장애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고, 자, 지금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사망 지급 기준은 일단 사망 항목이라고 하면 세 가지 몇 가지 항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좀 볼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장례비가 있을 것이고요, 위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에 따른 손해, 즉 사망 상실 수익이라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례비는 500만 원 기준인데요. 이때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한다면 장례비 기준액 500만 원에서 기준액 500만 원에서 20%를 감산한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요. 자, 위자료는 체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망할 당시에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사망할 당시에 피해자 연령이 65세 미만이면, 즉 취업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8천만 원으로 기준에서 산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5천만 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꽤 차이가 나죠. 예, 꽤 차이가 나지만 사실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 재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망 기준액, 일반적인 사고일 때 기준액이 1억 원이거든요. 이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도 과거보단 좋아진 것이요. 과거에는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21세 이상,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차별을 좀 차이를 두고 있었던, 그렇게 약간을 운영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개정을 했고요. 지금은 65세 미만일 때는 8천만 원, 65세 이상일 때는 5천만 원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요. 자, 이때도 똑같이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자, 예컨대 과실이 50%고 사망할 당시에 64세 9개월이 됐다고 한다면 65세 미만이니까 8천만 원 기준에 곱하기 피해자 과실 50%를 공제하면 4천만 원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사고 당시에는 64세 11개월이었는데 2달간 고생하시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끝내 사망하신 케이스라면 애석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5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즉 6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금액이 8천인지 5천인지 좀 요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실제 문제에서 자, 기준액이 8천이다, 기준액이 5천이다, 장례비 기준액이 500이다라고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제시해 주지 않고 그저 피해자의 과실이 몇 프로다, 사망 당시에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만 제시를 해드려요.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사망보험금은 장례비와 위자료와 사망 상실 수익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월 현실 소득액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은 이미 100%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월 현실 소득액과 피해자의 과실만 있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망 상실 수익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사망 상실 수익액의 산정 기준은요, 산식은 월 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계비, 생활비를 공제하고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한 계수를 곱해줘서 산정을 하고요. 자, 우리 사망 상실 수익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 상실 수익에 있어서 사망일 또는 장애 진단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2022년 1월 1일 날 사망하셨고요. 이제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2023년 1월 1일 날 최종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 이분의 자녀 취업 가능 월수가
24개월, 사망일부터 2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24개월 전체에 대한 호프방계수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12개월까지는 월수를 그대로 더해주고요. 나머지 기간 12개월에 대한 호프방계수를 적용해서 중간이자 공제를 해서 지급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많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체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보험사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체에 대한 페널티를 보험사에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고,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장애 상실 수익에 대한 지체에 대한 페널티를 누구에게? 보험사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사망보험금의 산식이고요. 자, 생활비라는 것은 월 평균 현실 선도계획에서 3분의 1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고요. 자, 생활비 공제라는 것도 일종의 손익상계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월 소득액이 3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월 우리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한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월 현실 소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 직업의 종류를 굳이 따진다면요. 무직자도 있을 것이고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요.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자, 뭐 배당 소득자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자,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의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일일이 다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에서는 월 현실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끔 해당되는 분류에 따라서 그 기준을 비교적 세세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급여 유직자, 즉 직업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유직자란 직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급여를 받던가, 그렇죠? 급여도 이제 입증이 가능한 급여가 있을 것이고요. 입증이 불가능한 급여를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와 같이 유직자 부분에서 급여 소득자에 대한 현실 소득의 산정 방법은 원칙은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합니다. 자, 3개월로 하되, 다만 계절적 요인 등이 있어서 급여가 차등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상여금 같이, 그렇지, 연 단위로 지급하거나 체력 단련비, 연월차 휴가 보상금 같이 연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1년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약관 규정은 급여 소득자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렇죠, 일용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호봉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요. 사고 이전에 이미 급여 인상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봉 테이블 인상분을 모두 매년마다 갱신해서 계산해서 우리 사망 상실 수익이나 아니면 장애 상실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연봉 7천을 받던 분이 이제 회사 이직을 하면서 연봉 9천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고요. 이직하기로 이제 입사가 확정이 된 것이죠. 9천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근로계약서 모두 이제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다 신고도 다 끝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인데 오늘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자, 이때 소득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7천이 아니고 9천만 원 기준으로 사망 상실 수익을 산정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서로 다툼은 없었는데요. 그렇죠. 의견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 맞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뭐
그렇게 이제 시기가 우연히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득 9천을 연소득 9천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제세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사망 상실 수익 계산을 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유직자의 현실 소득의 산정 방법은요. 일단 근로의 대가로 받은 어떤 항목들, 뭐 예를 들면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급, 체력 단련비, 연월차 휴가 보상금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만요. 원칙적으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데, 자, 명목상 명칭은 교통비라 하더라도요. 실제 소요된 교통비, 출장비는 따로 지급을 하고요. 자, 어떤 보수의 명칭이 교통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근로의 대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명칭으로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실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요. 이런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자, 뒤에서 학습을 하시겠지만 우리 62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때 그냥 무직자는 처음부터 일용 임금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하는데요. 우리가 급여 소득자 중에서 일용 근로자보다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 근로자 임금이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약 30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04만 원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제세액을 제외하고 304만 원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즉 그러한 유직자,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일용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 톤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사업소득자와의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톤을 높여서 강조를 드린 부분이니까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하고요. 자, 급여소득자 이외의 유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고된 소득이 없으신 분들, 그런데 일을 하신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럴 때는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산정을 하고요. 1년 미만일 때는 그러한 계절적인 요인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타당한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 우연히 1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요. 자, 그리고 해필 사고는 또 겨울에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겨울에는 우리 건설 현장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소득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반대로 봄이나 가을에는 그래도 비교적 건설 현장 임금 우리 근로 수요가 굉장히 좀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또 생각보다 평균적인 소득이 또 실제 이분의 소득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산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많고요. 예. 자, 그다음에 뭐 우리 유직자 중에서 뭐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휴무 기간, 즉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연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년간 받은 연봉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12하고,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산정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규정은 우리가 그러한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거나 또는 월 소득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유직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고요. 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 19조에 따라서 규정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산정 방법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에 따라서 증명된 수입액,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매출액이 되겠죠. 거기서 그 수입을 위해서 필요한 재경비, 그다음에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운영하고요. 직원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자, 결과적으로 그 전체 식당의 매출액과 그 매출액에서 제세 공과금, 그다음 필요 경비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한 금액이 그 식당의 대표인 사장의 가동 소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인의 노무가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의 노동에 대한 기여율을 곱해서 본인의 즉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식은 연간 수입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요. 그다음에 연간 수입액에서 기준 경비에 따른 또 비용을 또 빼주고요. 그리고 제세 공과금을 빼주고 노무 기여를 곱하고 투자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고요. 자, 이때 재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따라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를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복수 기장해야 될 즉 매출액이 좀 높은 업체들 대표들 그런 업체들 같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를 적용하지 않고요. 해당되는 경비를 모두 공개하는 그래서 대차대조표나 손익상계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자 경비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산정하고 이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산정하려면 이제 실제로는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상계, 손익대조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피해자한테 받아가지고 산정을 하면 되고요. 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뭐냐면 어떤 업종에 따라서 기준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자, 기준경비율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액 수준이 높은 것이고요. 단순경비율 사업자는 그래서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공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사업자를 우리 위에 앞에서 봤던 공식에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을 산정하게 되면요. 대부분 금액이 엄청 낮게 나옵니다. 엄청 낮게 나오고 제가 했던 이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를 적용하지 않고요. 관계 증빙서에 따라서 우리 비용을 공제해서 손해를 즉 월 현실 소득액을 산정했던 케이스는요. 강남의 유명한 룸사롱 대표님 케이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케이스는 워낙이 국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고요.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비용을 하나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무사 등 이런 전문인들하고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모든 비용들 다 공제를 하고 대차대표에 그 내용들이 다 반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 월 현실 소득을 산정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소득세법 등에 따라서 단순 경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식의 기준 경비율 대신에 단순 경비율을 넣어서 비용을 공제하고요. 세 번째, 자 투자 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업자 수 분의 1. 그래서 자 동업자 수가 2명이라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노무 기여율은 100분의 85가 한도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85가 최고치고요. 100분의 85 미만, 설사 100분의 85가 넘는다 하더라도 100분의 85로 산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최고의 노무 기여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요. 해당되는 식당이 직원이 10명이고 여러 가지 다 계산하고 끝나고 나서 자, 이 식당에 대한 소득액이 1억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노무에 따른 소득액, 즉 가동 소득액은 자, 연간 8,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앞에 나왔던 공식은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4번 우리 항목에 있는 주 1부터 주 4까지도 모두 같이 정리해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실제 어떤 조건을 주고 사업소득자의 월 현실 소득을 산정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선스를 취득하시고 이제 우리 정말 손해사정 일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시험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 나오는 공식과 이 주 1부터 주 4까지가 약술로 나오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영역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없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자, 직원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주요 정책만 그렇죠. 주요 결제만 하면 되고
어차피 공장이가 사업장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이런 그렇죠. 임금을 적용하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위 산정 방법. 그렇죠. 우리 공식에 따른 산정 방법, 그다음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비용, 노무 기여율, 투자 비율, 우리 제세까지 다 공제한 그 금액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요,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근로소득자는 그 금액이 소득액이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현실 소득액을 현실 소득액 그대로 적용하는 데 비해서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요, 이제 실제 사례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 만나시면 이제 직업을 물어보는데요, 자기가 사업을 한다, 큰 식당을 몇 개 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자, 월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자료를 달라, 뭐 이렇게 하시면 뭐 4명이가 아니다. 그렇죠. 4명이는 하나가 있고 실제 내가 하는 건 3개다. 먼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자,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 하고 대표로 계신 한 군데를 또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대부분 계산을 다 해보거나 이미 신고된 소득액 자체가 일용인근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이제 실제 보험사 보상하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소득이라든지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사업소득자의 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이에요. 자, 사업자인 피해자가 느끼는 손해와 자,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손해액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의 유직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 이자 배당 소득자는 여기 해당하고요. 이자 배당 소득자는 제외되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증명된 소득의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하는 건 원칙이 맞고요. 다만 부동산 임대 소득자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요. 예. 그리고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 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일용 근로자 임금, 사업 소득자가 산정된 소득액이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미달할 때는 일용 근로자 임금. 자, 그래서 지금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2가지가 나왔죠.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술직 종사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 관계없습니다. 즉, 급여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그 밖의 유직자이든 자, 기술직 종사자에 대해서는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해당되는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자격증이라든지 노무비 지급 확인서, 그 다음에 뭐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떤 건설 회사에 소속돼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일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있고요. 자, 재직증명서상 그 일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요. 자, 실제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건설기계 조종사라는 공사 부분 노임 단가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500만 원, 즉 월 현실 소득은 500만 원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술직 종사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급여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그 밖에 유직자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수일을 오래 했는데요. 이제 정말 목수일 하는 게 지겨워서 조그만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제 아직 자리도 잡기 전에 사고가 생겼어요. 자, 근데 제가 대표이사로서 받는 임금은 300분이 되지 않는데 목수로서 정해놓은 공사부분 노임 단가는 사고 당시에 550만 원이나 되면은 저는 550만 원 소득을 인정받는 것이고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제가 급여소득자인데 그 기술직 종사자의 통계소득보다 제 임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술직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왜 그러냐면 기술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공사부분 노임 단가라는 것이 1년에 2번 정도, 이제 2번 발표를 우리 건설업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자, 우리가 요즘에 또 이제 그 사회적인 뭐 뉴스도 많이 나오는 이슈가 됐던 타워 크레인 조종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바로 이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하고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받는 소득이 이제 야간,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만 이제 그 소득 자료에 잡히지 않는 소득,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사비라든지 뭐 수고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제 이 부분이 불법이다 아니다 해서 지금 노사가 서로 국가와 지금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인데요. 자, 실제 받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요. 월 한 1,500에서 2,000원 정도 받는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아요. 물론 이제 신고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합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액이 소득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뭐 제가 뭐 소득의 기준에 불법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 불법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 급여 소득자이건 사업자 소득자이건 그 외에 유직자이건 간에 기술직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기술직 종사자 임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자, 꼭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았고 아직 담당자분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된 부분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현실 소득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자. 그렇죠. 뭐 분명히 어떤 소득이 있는데 뭐 딱히 통장 입금 내용 이 정도, 그다음에 확인서 뭐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입증할 자료가 없는 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급여소득자도 일용임금 근로자 임금, 사업소득자도 일용 근로자 임금, 그 밖에 유직자도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요. 사업소득자로서 월 현실 소득액이 일용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에 유직자로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가 제대로 된 급여소득자에 비해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급여소득자가 어쩌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월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에 따르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 기준점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이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 대학교 1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은 305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19세까지는 그 임금 100만 원의 임금을 적용하고요. 19세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 마치 뭐와 비슷한 것이죠? 급여소득자와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19세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제가 어떤 피해자를 어떤 19세가 18세가 된 피해자가 됐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보험사 담당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자료 입증할 수 있고요. 월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자, 자동차 보험 담당자는요. 만 19세가 되기까지는 100만 원으로 기준으로, 만 19세 이후부터는 일용임금으로 적용을 받는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만 19세 미만까지는 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마찬가지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도요. 자, 의외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좋은 그런
어린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월 현실소득액이 결과적으로 일용임금 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의 얘기는 뭐였냐면 자기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게 내 직업이 될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난 그래서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19세 넘어서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니고 월 현실소득액으로 인정받는 게 나는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타당한 얘기인데요. 자영업자보험 지휘권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19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제가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던 이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유직자 이외의 현실소득의 산정 방법. 자, 가사 종사자라는 것은요, 사고 당시에 가족이 2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어떻게 나오겠죠? 그렇죠.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등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 종사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세법상 관계 서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연말정산을 하시면 인적공제 받으시지 않습니까? 가족 인적공제, 그렇죠.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경우에 그 자료를 내면 가사 종사자인 주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 종사자는 이렇게 해서 가사 종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가사 종사자는 일용임금으로 적용하고요. 무직자도 일용임금 적용을 하고요. 자, 군복무 대상자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가사 종사자라는 걸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 과거에는요, 가사 종사자의 부상 손해 중에서 휴업 손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가사 종사자도 분명, 우리 주부도 분명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휴업 손해가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돼서 사회가 문제가 돼서요. 이제 아예 약관을 개정을 해서 가사 종사자란 이런 사람을 말한다. 첫째, 가사 종사자는 일용임금 기준으로 휴업 손해도 산정한다. 일용임금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도 산정한다라고 약관을 개정했고요. 이 개정 시점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직 종사자의 정의, 그 다음에 적용 기준, 가사 종사자의 정의, 그 다음에 적용 기준, 이 정도는 좀 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월 현실소득을 산정할 때 무직자, 군복무 대상자 마찬가지로 일용임금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군복무 대상자도 일용임금을 적용합니다. 자, 근데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의 손해배상에서는요, 군복무 기간 동안은 손해가 없는, 즉 일실 수입이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요, 군복무 대상자는요, 애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육군의 평균 임금, 그러니까 우리 육군의 기준 평균 임금 이걸로 계산을 하다가요, 그분이 너무 문제가 많고 계산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 폐지를 시켜버리고, 뭐냐면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 일반 병사들의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일용임금자 근로자 임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한 번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나라 이 경제 여건상 뭐 그렇게까지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병장 때 11,000원을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군복무 대상자도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을 하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의 종류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적법한 일시 체류자일 수, 그러니까 비자를 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고 그 해당되는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적법한 취업 활동자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비자가 있어요.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더라도 비자를 갱신하면 취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해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당되는 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자가 만료돼도 나가지 않거나
자, 비자가 들어올 때 조건으로 어떤 업체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업체를 도망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라면 비자의 효력이 소멸돼서 그때부터는 우리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적법한 일시 체류자가 있을 수 있고요. 적법한 취업 활동자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적법한 일시 체류자, 자, 그야말로 일주일짜리 관광객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생활본거지인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처리했을 때 보면은 저 미국인 선교사라든지요, 아니면 일본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며칠짜리 이제 여행으로 오신 분들, 오셨다가 이제 여기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해당되는 그 일본 내지 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자,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했다고 한다면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밖의 경우라고 해서 4월부터 3년은 국내 소득 기준,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적법한 일시 체류로 들어와서 소득 활동하지 못하게 딱 돼 있는데 소득 활동했다면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4월부터 3년은 국내 소득 기준을 하고요, 그부터는 본국의 소득 기준을 하는데, 자, 이거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준인데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있어서는 4월부터 3년은 국내 소득 기준이 불합리해 보이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월 현실 소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따로 제정해서 만든 이유는 대부분 우리보다 좀 경제 수준이 많이 낮은 국가들에 있는 해외 근로자들, 이분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제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4개월부터 3년까지는 국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적법한 취업 활동자는요, 외국인의 적법한 체류 기간 동안은 국내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요, 적법한 체류 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으면 밑에 있는 경우처럼 불법 체류자도 4개월부터 3년까지는 우리 국내 소득을 인정해 주는데, 이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만기가 남아있는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3년까지는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밑에 부분하고 형평성에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해당되는 임금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리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태국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가 장학생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와서 우리 유명한 이제 우리 명문 대학교 대학교 과정, 학사 과정, 석사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요,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아주 유명한 광고 디자인에서 취업을 해서 정규 직원으로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취업 비자도 받고 이런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쪽 유족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년 60세까지는 월 현실 소득액을 급여 소득자로 인정해야 되고 정년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는 태국의 현실 소득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 적법한 취업 활동자이지만 자, 비자가 갱신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갱신되는 기간까지는 국내 현실 소득액, 그 이후부터는 태국의 현지 임금으로 소득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건을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보험사 법무팀 직원이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망인이 써놓은 그런 SNS에 이제 일기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자, 나는 여기서 일을 배워서 태국에 가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우리 고국의 디자인과 우리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싶다. 태국이라는 국가가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주고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여기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업무를 배우고 나면 이 업무 이제 익힌 걸 가지고 태국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제 이런 희망을 섞인 이제 그런 일기 같은 것을 제가 글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렸지만, 그리고 실제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5년까지는 우리 국내 소득, 그 이후에는
우리 이제 태국 현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돼서 이제 종결이 됐던 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도 이제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의 임금 굉장히 낮아, 몽고의 임금 굉장히 낮아 하지만은 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사실상 4개월부터 3년까지 국내 소득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본국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 몽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1, 5분의 1까지도 따라왔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실무적인 제가 이제 경험치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4개월부터 3년은 국내 소득, 그 이후부터는 본국의 소득, 적법한 취업 활동자는 체류 기간 동안은 국내 소득,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3년까지는 국내 소득, 이후에는 본국 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용임금 근로자 임금의 정의. 자, 우리가 이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일용 근로자 임금을 가지고 적용한다.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적용한다. 사업소득자가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때는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일용 근로자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작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넣어놓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일용 근로자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대한건설협회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통계소득 중에서요. 자, 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노임단가, 제조 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 임금을 적용해서 두 금액을 합산하고 나누기 2한 기준을 금액을 일일 일용임금으로 산정하고요. 그리고 이 일일 일용임금에 대해서 25를 곱한 것을 월 일용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계속 여태까지 적용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용 근로자 임금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 규정,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 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정의 규정은 빠져 있던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자, 최근 가사 종사자 임금하고요, 기술직 종사자 임금 약관을 이제 우리가 새로 도입하면서 이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 약관에 확실하게 정의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임금이라는 것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 작성 지정기관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 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 부문은 단순 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해서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서 산정을 하고요. 월 임금 산출 시의 월 기준일은 25일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금 제도에서 자, 우리 공사부문 노임단가 산출할 때는 월 가동일수가 기본적으로 22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25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용 근로자 임금은요. 자, 중소기업 중앙회하고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점이 달라요. 대한건설협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일용임금은 1년에 3번이 바뀝니다. 1년에 3번이 바뀌어요. 그래서 좀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하는 기관의 그 기준일, 발표하는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 일일 일용임금이 나오면 거기에 25일을 곱했을 때 월 일용임금이 산출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일용임금이라는 건 공사부문 보통노임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 종사원 임금을 더해서 평균한 금액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에서는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22일을 곱하거든요. 자, 그 현재 같은 경우에 약 340만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용 근로자 임금은 약 305만 원, 4만 원 정도 됩니다. 갭 차이가 좀 상당히 나죠.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하는 제조 부문 단순 노무 종사자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자, 취업 가능 월수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고 시점, 아니면 이 장애 판단 시점, 아니면 이 사망 시점부터 앞으로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취업 가능 월수고요. 자, 그렇다면 취업 가능 연한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과거에는 60세로 기준했다가 우리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65세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이제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로 판결을 했어요.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령이나 단체 협약 또는 그 밖에 별도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한다는 거죠. 자, 예컨대 자, 제가 다니던 직장이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다면 자, 60세까지는 취업 가능 연한으로 산정을 하고 제가 받는 어떤 임금 그렇죠. 우리 이제 급여 소득자의 임금으로 우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이고요. 남아 있는 기간 5년 그렇죠. 65세까지 아직 취업 가능 월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기간 동안은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손해액을 산정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는 것이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는요. 자, 농업인, 어업인은 어떻게 입증하냐면 예를 들면 각 조합원인가, 그렇죠. 농협조합원인가 또는 우리 수협조합원인가, 조합원 자격, 그 다음에 실제 배를 탔는가, 실제 뭐 여러 양식장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실제 농사를 짓는가, 자경증명원, 뭐 아니면 이제 토지가 소유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대장, 그다음 뭐 각종 뭐 이제 우리 농기계 구입을 하셨는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요. 농업인과 어업인은 70세로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합니다. 70세로. 자, 그리고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소득은요. 어업인 소득이 발표를 따로 합니다. 이건 우리 통계청에서 따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앞에서 보셨던 일용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 노임 단가 이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자, 보통 농촌 노임 단가는 남자의 경우에는요. 일용임금 또는 공사부문 노임 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공사부문 노임 단가가 약 34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일용임금이 약 304만 원,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해서 농촌 노임 단가 남자는 약 3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취업 가능 월수도 65세가 아니고 70세까지로 운영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약관에 있는 규정 내용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62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인데요. 자, 이건 자동차 보험이 있는 규정 중에서 피해자한테 유리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래 가동 연한이 65세라면 만 62세 기준이라면 65세까지 36개월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세부터 67세까지 36개월을 인정해 주고요. 67세부터 76세까지는 65세 가동 연한이 넘었는데도 24개월을 인정해 주고요. 76세 이상은 65세 가동연한이 당연히 넘었는데도 12개월을 인정해 주는데 이때 62세, 67세 기준, 67세부터 76세 미만의 기준은 언제냐면 사망일 또는 최초 장애 진단을 끄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67세가 아직 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 진단을 제출하고 장애 진단에 따른 장애 상실 수익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 담당이 일부러 좀 갖고 있는 거죠. 왜요? 67세 미만이면 36개월을 줘야 되는데 67세 하루부터는 24개월만 주면 되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노동력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즉 후유장애가 진단이 처음 나왔던 그 시점에 따라서 36개월, 24개월, 12개월로 산정을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정년까지는요.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 정년까지는 월 현실 소득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부터 취업 가능 월수까지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산정하고요. 만약에 무직자라면 처음부터 36개월, 24개월, 12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고요. 가사 종사자라면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자, 이 규정은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규정이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사실은 다 기준이 조금씩 좀 많이 낮은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지급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 65세가 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가동연한이 적용됐다고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심하게 사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요 취업 가능 월수를 특별히 36개월, 24개월, 12개월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 뭐라고요? 자, 월 현실 소득액, 즉 급여 소득자의 월 현실 소득액이 일용직 근로자 임금보다 미달할 때는 정년까지는 그 현실 소득액으로 산정하고요. 그 이후에 남은 잔여 기간은 어떻죠? 그렇죠. 그때는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거, 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과거에는 56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라고 그래서요. 48개월, 36개월, 24개월, 12개월 이렇게 산정을 해줬어요. 그때는 이제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적용할 그때 시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65세로 취업 가능 연한을 바꾸면서요. 56세가 아닌 62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로 바꾸고 급간도 3가지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마쳤고,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분도 월 현실 소득에 산정되는 부분까지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상과 장애에 대한 부분 이어서 계속 좀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